자리가 없는데 어쩌죠? 여기 의자가 좀 적게 놓였나 봐요. 그러게요. 사돈, 서서 보셔야겠네. 오시는 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입학식 끝나고 저희 부모님이랑 식사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 네. 죄송해서 어쩌죠? 멀리서 오셨는데.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7세 강정임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강 씨는 손자 하랑에게 각별했습니다. 어려서 키워준 정이 있기에 그랬고 유일한 손주라서 그렇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손자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입학식에서 강 씨는 초대받지 못한 불청객이었습니다. 친할머니인 강 씨의 자리는 없다며 자신의 친정 부모만 챙기는 며느리. 이제는 강 씨에게 아이를 부탁할 일이 없기에 볼일 다 봤으니 이만 사라져 달라는 것 같았습니다. 강 씨는 자신이 눈치 없이 아이의 입학식에 찾아갔구나 싶었습니다. 누구도 반기지 않는데 말이죠. 비참하게 서 있다 오니 강 씨도 생각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자식과 손자밖에 없던 삶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손자를 강 씨는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식이 뭐길래 그렇게 대접도 제대로 못 받으며 희생만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강 씨는 더 이상 자식을 자식으로서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손자도 마찬가지였죠. 강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혼해서 아이도 하나 있었습니다. 강 씨의 유일한 손주였죠. 어머님, 하랑이 왔어요? 아까 와서 밥 먹고 놀고 있어. 하랑이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하랑이가 오늘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대요. 무릎 좀 봐주세요. 씻고 밴드도 좀 붙여주시고요. 그래, 알았어. 한번 볼게. 네. 저는 7시쯤 도착해요. 알았어. 천천히 와. 강 씨는 맞벌이하는 아들 내외를 대신해 손주 하랑이를 돌봐주었습니다. 아주 아기 때는 거의 전담하여 양육을 해주었고 조금 커서는 어린이집에 가게 되어 오후 시간 동안에만 봐주었습니다. 그래도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손주는 부모보다도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가장 길었죠. 어머님, 수고하셨어요. 그래. 이만 가볼게. 네. 내일 하랑이 소풍 갔다 와서 조금 일찍 하원한대요. 어머님도 일찍 와주세요. 강 씨는 며느리의 부탁에 고개를 끄덕이고는 아들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걷자 강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고고. 애가 어리면 어린 대로, 크면 큰 대로 힘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삭신이 쑤셔 잠시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서너 걸음 앞에는 TV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5걸음 옆에는 부엌이 있었고 매트리스를 깔아두니 가득 차는 작은 방 하나가 강 씨의 집의 전부였습니다. 부동산 계약할 당시 1.5룸이라고 했지만 그냥 원룸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방도 문이 없고 가벽만 하나 세워진 공간이었으니 말이죠. 강 씨의 집은 원래 이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태어난 이후부터 이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얻어준 월세방이었는데 4년 정도 거주하고 있었죠. 강 씨는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남편과 살던 곳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는데 큰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며 아들 집 근처로 불려왔습니다.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해서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어머님, 내일은 안 오셔도 돼요. 내일은 왜? 무슨 일 있니? 다음 날도 똑같이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며느리가 먼저 퇴근했습니다.
집에 가려던 강 씨를 붙들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강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내일이라면 강 씨가 꼭 와야 하는 날이었죠. 내일 하랑이 생일이잖아. 네. 내일은 하랑이 아빠 회사 쉬고요. 저도 외근이라서 일찍 퇴근해요. 저희가 하랑이 데리러 갈 거예요. 하랑이 생일인데 선물 사줘야지. 그래서 강 씨는 당연히 아들네 집에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선물은 다음날 주셔요. 하랑이 데리고 오후에 잠깐 수족관이라도 다녀오려고 하거든요. 아, 그래? 아니면 선물 사주실 돈 주시면 제가 내일 대신 살게요.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강 씨는 좀 서운했습니다. 손주가 더 어렸을 때는 당연히 생일에도 강 씨가 함께였습니다. 아이를 돌보는데 손이 많이 가니 자연스레 아들 부부가 강 씨를 찾았었죠. 그런데 이제 아이가 커서 의사소통이 되고 통제가 되니까 강 씨의 역할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생일에 돈만 달라는 듯한 말에 조금은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선물 사서 모레 올게. 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강 씨는 종일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늘 그러긴 했지만 오늘따라 어쩐지 아들네 가족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 부쩍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아이를 돌봐주는 것과는 별개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땐 늘 강 씨는 제외되었습니다. 물론 아들네도 자기 가족끼리 오붓하게 있고 싶을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강 씨는 곁에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근처에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들 하나 보고 올라왔기에 손주를 보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이면 외롭다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했습니다. 자신의 집이었다면 마당에 풀이라도 뽑거나 텃밭을 가꾸며 바쁘게 지냈을 텐데 이곳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그러다 손주가 6살이 되면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원룸 계약이 만기가 될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하랑이도 어느 정도 컸고요. 손갈 게 없으니까 어머니도 내려가 보시는 게 어떠세요? 아, 이제는 안 봐줘도 되는 거야? 네. 아무래도 방세도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생활비도 그렇고. 저희가 어떻게든 케어해 볼게요. 월세와 함께 한 달에 60만 원씩 아들이 주고 있었는데 그게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돈 벌려고 맞벌이를 하는데 그걸 다 강 씨에게 주고 있다며 말이죠. 하지만 강 씨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함께 사는 건 싫다며 방을 따로 구해준 것도 아들네였습니다. 그리고 애를 봐주며 한 달에 60만 원밖에 받지 않는 건 강 씨도 아들네 경제 사정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고 말이죠. 아무리 혼자라지만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했는데 60만 원이면 늘 모자랐습니다. 그런데도 강 씨는 한 번도 돈에 관해 이야기를 꺼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강 씨가 돈 벌려고 온 것도 아니었고 순수하게 아들 며느리를 도와주고 싶어서 수락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쓰임이 다해 돌아가라고 하니 별 수가 없었습니다. 버티고 있을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강 씨도 그맘때쯤엔 지치기도 하고 외롭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말을 듣고 보름 만에 짐을 정리해서 내려왔습니다. 하랑이 잘 있어? 네. 잘 지내요. 별일은 없지? 별일이 뭐가 있겠어요. 유치원 잘 다니고 있어요. 야근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고 있어? 아, 장모님이 근처로 이사를 오셔서요. 사돈이? 강 씨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애초에 강 씨가 원룸에서 살며 손주를 봐줬던 이유가
사돈이 멀리서 살아서였습니다. 바깥 사돈만만 두고 안 사돈이 혼자서 올라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 혼자인 강 씨가 갔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사를 했다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모님이 이제는 자식 곁에서 살고 싶으시다고 오셨어요. 그 타이밍이 참 공교로웠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강 씨가 내려오게 된 것 같았습니다. 평생 그곳에서 살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조금 씁쓸하기는 했습니다. 이제 좀 키우기 수월해지니 손주 재롱은 사돈네가 보며 사는 것 같았죠. 알았어. 나중에 하랑이랑 통화 좀 한번 시켜줘. 네. 알겠어요. 하지만 강 씨는 좀처럼 손주와 통화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강 씨가 먼저 전화를 할 때면 사돈네와 함께 있어서 통화가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강 씨는 애가 타는 기분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보던 손주와 단절되어 버린 기분이었죠. 그렇게 1년 반 정도를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동안 명절에 한 번씩 내려오긴 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1년에 단 2번. 강 씨가 자식과 손주를 볼 수 있는 날이었죠. 아주 자주 보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았지만 그래도 좀 더 만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그래도 동네 사람들도 있고 친구도 있어서 외롭진 않았지만 자식과 비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 말이죠. 주말에 한번 올라갈까 하는데 하랑이도 볼 겸. 아, 주말에요? 하랑이 주말에 수영도 가고 축구 아카데미도 다녀서요. 그럴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일정이 많네요. 아, 그렇게나 많이 다녀? 네. 그래서 주말에 오셔도 잠깐밖에 못 보실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다음에 연휴 때 한번 가던지 할게. 네, 미리 꼭 말씀해 주세요. 특히나 손주가 무척 보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키운 것이나 마찬가지이기에 애틋한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점점 손주는 할머니의 존재를 잊어갔습니다. 하랑아, 잘 지냈어? 강 씨의 질문에 손자는 고개만 한번 까딱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엄마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원래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이긴 하지만 강 씨가 키울 때는 엄마보다도 강 씨를 따랐던 손자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렇게 대면대면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주 안 보다 보니 그새 낯설어진 모양이었습니다. 추석에 내려온 손자는 예전처럼 강 씨의 품에 안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랑이 얼마 안 있으면 학교 가겠네? 그러자 손자는 또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꾸만 강 씨가 말을 거는 게 불편한 모양이었습니다. 강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잡았던 손자의 손을 놓았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아마 친할머니는 생각도 나지 않게 되겠구나 생각하니 마음 한구석이 알싸해졌습니다. 입학식이 언제지? 3월 초에 있어요. 아, 오시게요? 그 말투가 참 꺼림칙해서 당연히 가려고 했던 강 씨가 대답을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요즘엔 할머니까지 오진 않을걸요? 옛날에는 온 식구가 입학식이나 졸업식에 참석했지만 요즘은 또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 부모만 참석하나? 꼭 그런 건 아니라도 오고 싶으면 오세요. 오지 말라고 하기엔 마음에 걸렸는지 아들이 입학식에 올 수 있으면 오라고 했습니다. 강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되면 갈게. 멀어가지고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다음날 아들 내외는 일찍이 집을 나섰습니다. 차 막하기기 전에 가야 한다며 7시 반에 아침밥도 먹지 않고 출발했습니다. 하랑아, 잘 지내고 있어. 네.
강 씨는 손자의 주머니에 5만 원짜리 2장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손자는 감사합니다 하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손자가 떠나는 모습을 보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또 내년에나 보겠구나 생각하니 먹먹한 기분이 들었죠. 어째서인지 자식보다도 더 애틋한 마음이 들고는 했습니다. 손주가 둘, 셋 더 있었다면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하나라 더 그런 듯 했습니다. 그리고 입학식이 이틀 앞둔 어느 날 손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핸드폰 샀다고? 네, 할머니가 사줬어요. 이제 학교 가니까. 외할머니가 휴대폰을 사주었다며 강 씨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강 씨는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아이고, 좋겠네. 우리 하랑이 할머니한테도 전화 자주 해줘. 할머니, 나 학교 입학할 때 와요. 응? 입학식에? 네. 와서 구경하면 좋은데. 아이고, 그럴까? 사실 그럴 생각은 없었습니다. 갈까 생각했던 적도 잠시 있었지만 입학식도 금방 끝난다고 하고 또 가족끼리 오붓하게 있고 싶을 테니 괜히 가서 아들네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았죠. 그런데 손자가 이렇게 직접 전화해서 오라고 하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내 자식 같은 손자가 처음으로 학교를 간다는데 강 씨도 직접 그 모습을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조부모는 잘 오지 않는 분위기라고 하니까 남들이 강 씨를 보고 유별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강 씨는 단 한 번밖에 없을 손자의 초등학교 입학식에 꼭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훌쩍 자란 손자도 보고 싶었고 책가방을 메고 서 있는 모습도 보고 싶었죠. 그러면 너무나 뿌듯할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키워낸 게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자랑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강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다음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하랑이 입학식에 가려고. 아, 어머니도 오시겠다고요? 너무 멀잖아요. 갑작스러워서 저희도 손님 맞을 준비도 안 돼 있고. 강 씨의 갑작스러운 방문이 부담스러운 눈치였습니다. 입학식이 어차피 오전에 있잖아. 갔다가 점심 먹고 오후에 다시 내려올까 해. 일단은 알겠어요. 그래. 학교 어딘지 시간이랑 좀 문자로 보내줄래?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잠시 뒤에 아들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입학식 시작 시간이 9시 30분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출발해서 하룻밤 자거나 내일 새벽 일찍 출발해야 했습니다. 당장 가서 거기서 자는 것은 강 씨나 아들네나 서로 불편할 듯해서 다음날 새벽에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첫 차를 타면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강 씨는 시내에 나가서 손자를 줄 책가방을 하나 샀습니다. 아들이 이미 사주었겠지만 그래도 강 씨도 직접 사주고 싶었습니다. 더러워지면 바꿔 매면 되니까 쓸데없는 선물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16만 원이요? 네, 아이고, 요즘 책가방 엄청 비싸네요. 이거는 20만 원짜리예요. 요즘에는 다 이 가격대예요. 한 호 6만 원이면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브랜드가 적혀 있는 가방은 가격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강 씨는 원래 사려던 가방을 내려놓고 가장 좋은 가방을 골랐습니다. 이거 20만 원짜리로 주세요. 손자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 말에 강 씨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죠. 그리고 다음 날 선물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강 씨는 이른 새벽에 버스를 탔습니다. 얼굴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마음은 설렜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학교 앞으로 가자 입학식이 시작할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교문 앞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강 씨는 꽃다발도 하나 샀습니다. 역시나 가장 크고 비싼 것으로 말이죠. 강 씨의 양손이 무거웠습니다. 근처에 있던 사람들에게 물어 입학식이 진행되는 강당으로 찾아가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많았고 아이들이 있으니 강당 안은 소란스러웠습니다. 강 씨는 두리번거리며 손자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학생들 가운데 손자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강 씨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사람들을 지나쳐 직접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오는 분위기라더니 많기만 하네.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 할 것 없이 참석한 어른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이윽고 입학식을 시작할 테니 모두 착석해달라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분주히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임시로 놔둔 의자가 부족한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강 씨가 손자를 발견했습니다. 하랑아, 손자가 뒤돌아보자 강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손자도 강 씨를 발견하고는 반가운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강 씨는 가까운 곳에 앉아있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성준아, 아, 어머니. 오셨어요? 어머님,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강 씨가 온다는 사실을 아들이 말을 안 해준 모양이었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그런데 그 옆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사부인, 안사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고개 숙이며 인사하는 사람은 박가사돈이었습니다. 하긴 강 씨도 멀리서 왔는데 이제 가까이 사는 사돈네가 올 걸 예상 못한 게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강 씨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상하긴 했습니다. 조부모는 잘 오지 않는다며 강 씨가 오는 걸 꺼리는 기색이었는데 이렇게 사돈네가 버젓이 와 있는 걸 보니 기분이 묘했죠. 사돈네는 강 씨에게 인사를 하고 나서 바로 손주 쪽을 향해 앉았습니다. 이제 입학식을 진행하겠다며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았죠. 강 씨가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앉을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미리 와 있었던 것인지 아들 내외와 사돈 내외는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 씨가 앉지 못하고 있자 아들이 머뭇거렸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지 엉덩이를 들썩거리자 옆에 있던 며느리가 아들을 잡아 앉혔습니다. 자기가 하랑이 아빠인데 여기에 앉아 있어야지. 하랑이가 뒤돌아볼 텐데. 그러자 아들이 난감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리가 없는데 어쩌죠? 여기 의자가 좀 적게 놓였나 봐요. 뒤에는 강 씨처럼 앉지 못해서 서 있는 사람들도 몇 보였습니다. 아이는 하나인데 식구들이 다 같이 오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오시는 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입학식 끝나고 저희 부모님이랑 식사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강 씨가 별말을 꺼낸 것도 아니었는데 며느리는 꼭 이만 가달라고 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 그래? 네, 죄송해서 어쩌죠. 멀리서 오셨는데. 시작한다. 안사돈은 며느리를 툭툭 치며 앞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입학식은 시작되었습니다. 강 씨는 책가방과 꽃을 들고서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사돈네는 강 씨에게 관심도 없어 보였고 아들 내외도 이내 손주에게 정신이 팔려 강 씨는 안중에 없었습니다. 서 있는 강 씨 때문에 안 보인다며 뒤에 앉아있던 사람이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아들이 강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서 보실 거예요? 아니면 다른 날에 오시면 식사 대접할게요. 그 말은 이만 가달라는 말 같았습니다. 이거 하랑이 선물 좀 전해줘. 가실 거예요? 이 뒤에서 좀 보다가 갈게. 강 씨는 맨 뒤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강당 뒤쪽 벽에 붙어서서 멀리 보이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혼자서 서 있는 사람은 강 씨뿐인 듯 했습니다. 강 씨는 어쩐지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진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된지 몰랐습니다. 새벽부터 계속 돌아다녔더니 다리는 욱신거렸고 내내 선물을 들고 있던 팔은 아직도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더욱 무거운 돌덩어리가 들어앉아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바구음을 짓고 있는 아들네와 사돈네. 강 씨는 혼자만 불청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강 씨는 한참을 그렇게 홀로 서 있었습니다. 빈말로라도 같이 식사하러 가자는 소리는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먼저 간다는 강 씨의 말에 안타까워하는 듯 했지만 며느리가 원하는 바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강 씨는 서름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멀리서 올라온 부모를 앉아서 보지도 못하게 하고 점심 한 끼도 안 먹고 돌려보내나 싶었습니다. 입학식을 보러 온 것이었지만 그래도 이런 취급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앉아서 보시란 말도 하지 않는 아들과 며느리. 그 옆에서 웃고 있는 사돈. 밥 한 끼도 같이 못 먹고 내려가야만 하는 강 씨. 문득 자신의 처지가 무척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그녀를 챙길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아들을 보니 무언가 체념하는 기분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봐주지 않는 부모는 부모 대접도 못 받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몇 년을 헌신했는데 말이죠. 강 씨는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를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그렇게 아들의 배웅도 받지 못하고 다시 터미널로 향해야 했습니다. 택시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양손은 가벼워졌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할 쯤 되자 강 씨도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강 씨가 아들네 가족에게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한 듯 했습니다. 손자에게도 말이죠. 강 씨도 그 가족의 한 일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들네는 독립된 한 가정이었고 자식이 결혼했으면 부모도 자식에게서 독립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자꾸만 기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비극밖에 없다는 사실을 몰랐죠. 강 씨는 그날 이후로 아들 내외에게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자를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전처럼 오매불망 기다리지는 않았죠. 요즘 연락이 없으시네요. 그리고 2달쯤 뒤에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입학식 이후로 처음으로 통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랑이가 친할머니 찾더라고요. 그런 것 치고는 전화도 한 통 없었습니다. 왜 전화했어? 다른 게 아니고요. 다음 주에 제가 제주도로 출장을 다녀와야 하거든요. 어머님이 며칠 하랑이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원래 학교 끝나고 저희 엄마가 봐주셨는데 요즘 편찮으셔서요. 그래서 아이를 챙겨줄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랑이 아빠한테 보라고 하면 되잖냐? 하랑이 아빠도 회사 때문에 늦고요. 며칠 동안 애 밥 챙기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어쩌냐? 나도 바빠서. 어머님이요? 그래. 다음 주에 약속이 많아서 안 되겠다. 그렇게 멀리 가기도 힘들고. 아, 그러세요? 거절당할 줄 몰랐다는 듯이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봐라. 며느리는 별다른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강 씨는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화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만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시 부탁하는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서운하다고 얘기했는지 얼마 뒤에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하랑이 못 봐준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래. 어머니가 뭐가 바쁘시다고요. 그냥 겸사겸사 올라오셔서 하랑이도 보고 그러시면 좋잖아요. 나이 들면 약속도 없는 줄 아니? 하랑이 며칠 봐주자고 거기까지 올라가라는 거야? 아, 혹시 입학식 때 그때 서운하셔서 그러세요? 그날 이후로 전화도 없으시고. 에이, 뭘 그런 거 가지고 서운해하세요. 전화가 없던 건 너희도 마찬가지였잖아. 나도 이제 손주 봐주는 일은 그만하고 내 인생이나 살련다. 아니, 하랑이잖아요. 그렇게 예뻐하셨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만 사랑하려고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을 일 하면서 괜한 고생했던 것 같아.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랑이가 서운해하겠어요. 너희는 서운할 수 있고 하랑이도 서운할 수 있고. 근데 나는 서운하면 안 되니? 참, 도와달라고 할 때만 연락하는 너도 너다. 그러면 나는 얼른 달려가서 아이 봐줘야 해.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급한 사정이 있든 없든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키워. 사돈네한테 부탁하던지. 장모님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건 너희 사정이니까. 앞으로는 나도 신경 안 쓰고 살 거야. 하랑이 키워준 것만으로도 평생 해줄 일 다 해줬다고 생각한다. 아니, 그때는 돈도 드렸잖아요. 돈? 기가 찼습니다. 꼭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애를 맡긴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랑이 키워준 돈 제대로 달라고 안 해. 더럽고 치사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너희한테 어떤 도움도 줄 생각이 없어. 하랑이 일이라도요? 그래, 앞으로 졸업을 하던지 중학교를 가던지 대학에 입학해도 용돈 같은 것도 바라지 말어라. 하나밖에 없는 손주인데 그렇게 매정하게 하세요? 안 보고 사시게요? 이제 나는 자식이나 손주보다도 내가 우선이야. 안 보고 살아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손주를 보는 대가가 아들 내외의 괄시라면 차라리 손주를 안 보고 사는 게 나았습니다. 그런 비참한 기분을 매번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면 소중했던 손주도 미워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 씨는 명절에도 아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식 없이 지내는 명절에 익숙해지려고 했습니다. 이제 자신은 아들네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자식 뭐 대수냐 생각하면 스스로를 더 아낄 수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일은 스스로를 청승맞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도 손자도 더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죠. 얘들아, 나 못 나가겠다. 울시모에 안 봐준댄다. 쓸모가 없네. 헐, 왜 못 나와? 무조건 올 수 있다며. 원래는 좀만 부탁하면 봐주는데 어이가 없네? 애 봐주는 것도 애 앉혀놓고 TV만 보면서. 내가 남의 애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손주 좀 봐달라는데 싫다고 하냐? 아, 짜증나? 너무했네. 그니까. 못된 할망구.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황현주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황 씨는 휴대폰을 들여다보고는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엔 며느리의 적나라한 속마음이 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황 씨에게 직접 보낸 것이었다면 놀라긴 했겠지만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와의 사이를 개선하려고 했겠죠. 하지만 메시지는 애초에 황 씨에게 보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실수였죠. 친구들과의 단톡방에 황 씨가 잘못 초대되었는데 그걸 모르고 며느리는 황 씨의 뒷담화를 했습니다. 악의와 조롱에 가득 찬 그 내용에 황 씨는 경악스러워했습니다. 내가 알던 며느리가 아닌 것 같았죠. 그래도 남들보다는 사이 좋은 고부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갑던 며느리의 실체를 알게 되자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시부모에 대한 불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농담거리로 삼고 들리지 않는 곳에서 헐뜯는 건 인성의 문제였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었고 말이죠. 황 씨는 더 이상 며느리를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부모 노릇을 할 필요도 얼굴을 마주볼 필요도 없었죠. 황 씨는 아들 하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취업하고 결혼하면서 왕래는 적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전화통화는 꼭 했습니다. 자식들 간의 사이도 남들보다는 좋은 편이라 내 식구가 늘 화목했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고마워. 제가 첫 번째로 전화드린 거죠? 그러네. 아무튼간 며느리밖에 없어. 이번에 못 찾아뵈서 죄송해요. 아니야, 바쁜 걸 어떻게 하겠어. 걱정 말어. 아버지랑 같이 놀러 갔다 오기로 했으니까. 네. 다음번 생신 때는 꼭 갈게요. 그래. 황 씨는 며느리와의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자 같이 모임을 하고 있던 친구가 호들갑을 떨며 물었습니다. 며느리야. 응, 아이고, 무슨 며느리가 그렇게 살가워? 꼭 딸인 줄 알았네. 어쩔 때 보면 딸보다 더 애교가 많고 그래. 부럽다, 부러워. 우리 며느리는 무뚝뚝해서 전화도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야. 우리 며느리는 일주일에 한 번은 해. 집 해줘서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전세 구할 때 돈을 안 보태줘서 그런가. 그런 애 아니야. 얼마나 착한데? 자기 며느리라고 감싸네. 황 씨의 아들은 3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말처럼 참 살가운 며느리를 맞았습니다. 전화도 자주 했고 생일이나 기념일 등도 잘 챙기는 편이었습니다. 농담처럼 말하긴 했지만 정말로 어쩔 때는 딸보다도 살갑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남들은 며느리가 무심해서 불만이 있고 또 누구는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아서 고민이라던데 황 씨는 그런 고민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황 씨는 며느리에게 누구보다도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만난 것도 복이기 때문에 며느리도 이런 시모를 만난 게 복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며느리가 무엇을 부탁해도 웬만하면 다 들어주었습니다. 아주 곤란한 상황만 아니라면 말이죠. 어머님, 저희 이번 주말에 여행 가는데요. 혹시 콩순이 좀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강아지를? 네. 어머님 안 좋아하시는 거 알긴 하는데 이번에 연휴가 겹쳐서 애견 호텔에 맡기려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 며느리의 전화에 황 씨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워낙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탓에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는데 며느리가 하는 부탁이라 선뜻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들이 전화했으면 고개를 저었을 텐데 말이죠. 그래도 시어머니한테까지 부탁한 거 보면 달리 부탁할 사람이 없는 듯한데 거절하면 실망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전날에 데려다 놔. 어머, 정말요? 감사해요. 사실 준혁 씨가 안 맡아주실 거라고 전화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전화해보길 잘했죠? 그래, 황 씨는 며느리의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가족끼리 이 정도 못해주나 싶었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좋아하지 않는 것뿐이니 말이죠. 그리고 아들네가 아이를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멀리 사는 안사돈을 대신해서 황 씨가 몸에 좋다는 음식, 며느리가 먹고 싶다는 음식을 해다 바쳤습니다. 육아도 예외는 아니었죠. 어머님, 저 병원 좀 다녀와야 하는데 아기 좀 3시간 정도 봐주실 수 있으세요? 병원? 어디 아프니? 아, 그건 아니고요. 얼굴에 뭐가 자꾸 나서요. 새벽에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 봐요. 피부과 가는 거야? 네. 어머님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요. 어쩌지? 내가 모임이 있어서 미리 연락을 주지. 아, 모임이요. 며느리가 시무룩한 듯한 목소리로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하는 수 없다던가 알았다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자꾸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오늘 예약이 돼 있는데. 미리 물어보지도 않고 예약부터 해놨다는 게 조금 의아하기는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집에 계실 줄 알고요. 보통은 집에 있을 때가 많지만 그렇다고 황 씨가 늘 집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모임인가요? 며느리의 질문에 이제는 황 씨도 조금 당황스러운 기분이 되었습니다. 아주 아픈 게 아닌 이상 피부과는 다음에 가도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시모의 모임을 취소하고 가라는 듯한 말을 꺼내는 며느리가 있을까 싶었죠. 중요하긴 하지. 다른 날에는 못 가는 거야? 예약하기가 어려워서요. 좀 부탁드릴 수 없을까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끝까지 거절하기도 미안했던 황 씨가 결국은 수락했습니다. 알았어. 너희 집으로 가면 되니? 제가 짐 챙겨서 데려다 놓을게요. 그나마 오라고 안 하는 게 어딘가 싶었습니다. 황 씨는 전화를 끊고 모임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불참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한 소리 듣긴 했지만 중요한 일정이 있던 만남은 아니기에 그나마 다행이었죠. 어머님, 감사해요. 제가 다음에 한턱 쏠게요. 병원에 다녀와 얼굴에 광이 번쩍번쩍 나는 며느리는 손주를 다시 데리러 오면서 발랄하게 말했습니다. 저 2주 뒤에도 예약했거든요. 그때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병원에서 오는 길에 사왔다며 꽈배기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는 며느리가 밉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주 손주를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며느리도 그만큼 황 씨를 잘 챙긴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황 씨의 남편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시골에 집 한 채 사려는데 어떻게 생각해? 집을 산다고요? 그냥 별장처럼 말이야.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가 될까? 내가 하면 되지. 텃밭도 만들고 그러면 좋잖아. 남편이 오래전부터 원했던 일인 건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사를 가자고 했다면 거절했을 텐데 집은 두고 왔다 갔다 하자는 말에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골에 집 한 채를 마련하자 남편은 거의 시골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 씨 또한 복잡한 도시보다는 조용한 시골이 좋다는 생각을 최근 들어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파트보다는 시골집에 내려가 있는 시간이 점점 늘게 되었죠. 어머님, 계속 거기 계실 거예요? 여기가 좋네. 한적하고. 어제는 아버지가 농사 지은 애호박으로 전 부쳐 먹었는데 세상에 얼마나 맛있던지. 그래서 안 올라오실 거예요? 가긴 가야지. 이번 주말에 갈 거야. 한쪽 집을 마냥 비워둘 수도 없었고 모임이 있어서 올라간다고 하자 며느리가 반색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저희 집에도 잠시 오세요. 너희 집에? 네, 수연이도 보고 좋죠. 아, 어디 가니? 그러자 며느리가 주말에 부부끼리 데이트를 하겠다고 손주를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시모가 보고 싶어서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아이 맡길 사람이 없어서 그토록 애타게 찾나 싶어 조금 씁쓸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올라간 김에 겸사겸사 아들 얼굴도 보고 손주를 봐도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도 아마 그런 생각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나쁘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죠. 어머님, 그러면 여기 아파트는 계속 그렇게 두실 거예요? 우리 집? 왜? 아니, 거의 안 올라오시는데 아깝잖아요. 뭐가 아까워? 집이 그냥 둔다고 다른 것도 아니고. 팔면 그게 얼만데요? 팔고 올라오실 때마다 호텔에 묵으셔도 그게 이득일 것 같은데요? 아니다. 호텔이 아니라 저희 집에 묵으시면 되잖아요. 너희 불편해서 어떻게 여기서 자고 가? 에이, 불편하긴요. 말이라도 고마웠지만 집을 팔 생각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모르지만 황 씨는 도시가 좋았습니다. 도시에 집이 없다고 생각하면 왠지 시골에 갇히는 기분이 들어서 싫을 것 같았죠. 그러자 며느리는 아쉬운 기색을 보였습니다. 차라리 세를 줘도 돈 벌죠. 내 집을 왜 세를 줘? 황 씨는 농담처럼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부탁 좀 드려도 돼요? 무슨 부탁? 남편은 시골집에 내려가 있고 황 씨만 아파트에 지내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전화해서 부탁이 있다고 했죠. 저희 친구들이 이번에 다 같이 저희 집에 놀러 오거든요. 수연이 봐달라고? 친구들이 오니 아이를 봐달라는 말인 줄 알았는데 며느리의 부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음식 같은 거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해서요. 내가? 어머님이 요리 잘하시니까요. 배달시키면 되잖아. 요즘 배달 음식 얼마나 좋아? 에이, 그렇다고 족발이나 피자 같은 거 시켜서 대접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친구 남편들도 오는데. 그러면서 며느리는 애교스럽게 황 씨를 졸랐습니다. 네? 어머님, 그냥 와서 음식 조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저희들 해주시는 것처럼요. 그런데 며느리 친구들 모임에 음식을 해주러 가는 모양새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았습니다. 황 씨가 망설이고 있자 며느리가 자꾸만 재촉을 했습니다. 저한테 나름 중요한 모임이라 저희 엄마가 가까이 계셨으면 부탁했을 텐데. 그런데 어머님이 저희 엄마 같은 분이잖아요. 아이고, 알았다. 그러면 낮에 가서 음식 해주고 오면 되는 거야? 네. 감사해요, 어머님. 며느리의 씩씩한 대답에 황 씨는 또 웃고 말았습니다. 아무튼간 새언니 참 똑똑해. 무슨 말이야? 엄마가 어떻게 하면 부탁을 들어주는지 알고 그러는 거잖아. 여우라고 했지? 너는 새언니한테 여우가 뭐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세상에 딸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어? 황 씨의 말을 듣고 딸은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황 씨는 딸이 너무 며느리를 고깝게 보는 것 같아서 나무랐습니다. 사람의 좋은 점을 봐야지 왜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지 몰랐죠. 이 정도면 됐지?
상다리 부러지겠는데요. 역시 배달 음식이랑 비교가 안 되잖아요. 어머님 손맛이 있는데 며칠 뒤 며느리의 부탁으로 음식을 해주고 나니 어느덧 시간이 5시쯤 되었습니다. 점심때쯤 왔는데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었습니다. 잡채에 불고기, 김밥, 월남쌈 등을 준비했더니 손이 많이 갔죠. 이제 손님들 오겠다. 이만 가볼게. 같이 식사하고 가시죠. 내가 거기 껴서 무슨 밥을 먹니?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방에서 수연이 봐주시면 안 돼요. 그럼? 뭐? 다들 애가 없어서 놀 친구도 없을 거고. 수연이가 정신없게 할 것 같아서요. 그래요, 엄마. 방에서 TV 보면서 수연이랑 놀다 가시면 되겠네요. 아이를 봐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황 씨는 온 김에 아들 부탁처럼 손주를 봐주기로 했습니다. 1시간쯤 뒤에 하나둘 손님들이 도착했고 황 씨도 나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안방에서 손녀를 돌보면서 쉬었습니다. 다행히 손녀가 얌전한 편이라 침대에 기대 앉아서 편안하게 TV를 볼 수 있었죠. 손녀도 밥을 먹이고 씻기고 난 뒤에 설핏잠에 든 듯 했습니다. 일어나 보니 손녀는 이미 꿈나라였고 시간은 10시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은 아직까지도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인 애들끼리만 단톡방 따로 만들자. 앞으로 계속 이렇게만 모이는 거야. 개주는 나야. 며느리의 들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빼고? 에이, 남자들은 안 되죠.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가 방 안까지 크게 들렸습니다. 다들 술을 많이 먹은 것 같았습니다. 오늘 모인 친구들끼리 개를 하기로 한 모양이었습니다. 황 씨는 슬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녀도 잠들었으니 이만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저희가 술을 마셔서 모셔다 드리질 못하겠네요. 버스 타고 가면 금방인데 뭘. 황 씨는 아들 며느리의 배웅을 받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30분쯤 뒤에 집에 도착해서 씻고 누우니 거의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종일 피곤했기에 황 씨도 또다시 까무룩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웬 카톡 메시지가 잔뜩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생소한 이름이 보여서 눌러봤더니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단톡방에 초대된 것이었습니다. 크크크 하는 자음이 가득한 것이 젊은 사람들이 모인 방 같았습니다. 메시지가 온 시간도 새벽 3시쯤이었으니 황 씨와는 관련이 없어 보였죠. 아무래도 잘못 초대된 것 같아서 나가려는데 익숙한 이름과 프로필 사진이 보였습니다. 어라? 자세히 들여다보니 황 씨의 며느리였습니다. 단톡방의 대화를 보니 어제 집에 찾아왔던 친구들인 모양이었습니다. 새롭게 개를 하겠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다들 집에 돌아가고 새벽에도 대화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취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그 대화방에 황 씨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괜히 며느리의 대화를 엿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나가는 버튼을 누르려는데 어떤 글이 눈에 띄어 황 씨의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누군가 음식에 대해서 칭찬하는 글을 올리자 며느리가 대꾸한 말이었습니다. 우리 시엄마 생긴 걸 봐라. 먹는 거에 있어서는 진심이야 크크. 다소 통통한 황 씨를 보고 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 한 줄을 황 씨는 한참을 쳐다보았습니다. 욕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누가 보아도 황 씨를 비하하는 발언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친구들의 웃음이 줄을 이었습니다. 없는 데서는 나라님 욕도 한다지만 그래도 어제 같이 인사도 나누었는데 이렇게 뒤에서 비웃듯이 화제거리를 삼아 이야기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몇 시간 동안 정성껏 음식을 했는데 말이죠. 황 씨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이 건강이 걱정된다며 체중 조절을 하라고 타박하면 며느리는 늘 그 옆에서 보기 딱 좋다며 황 씨의 편을 들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황 씨는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들었습니다. 딸보다 며느리가 낫다며 엄지를 치켜 세우기도 했죠. 황 씨는 황급히 휴대폰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있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황 씨는 하루 종일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느리게 뛰었다 반복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놀이기구를 타고 높이 올라갔다가 추락했다가 다시 떨어지기 직전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듯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감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며느리에게서 낮에 한 번 전화가 왔는데 받질 못했습니다. 받아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도 정신이 없는 날을 보냈습니다. 황 씨도 약속이 있었는데 취소를 하고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서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님, 어제 왜 전화 안 받으셨어요? 오늘 수연이 좀 잠깐 맡기려고 전화드렸었는데. 아, 어제 좀 바빴어. 오늘 시간 되시죠? 저 외출하면서 어머님 댁에 두고 가도 되죠? 아니, 오늘은 안 될 것 같다. 며느리의 전화를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니 또다시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왜요? 또 바쁘세요? 저도 급한 일인데 일 때문에 잠깐 나갔다 와야 해서요. 정훈이한테 부탁해봐. 정훈 씨 오늘 친구들 만난다고 나갔어요. 나도 너무 바빠서 안 되겠다. 미안하다. 그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 와중에 손주까지 봐줄 정신도 없거니와 그러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때 휴대폰이 카톡하면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울렸을 때는 확인하지 않았는데 연이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도대체 누구인가 싶어서 확인해 보니까 문제의 그 단톡방이었습니다. 얘들아, 나 못 나가겠다. 울씨 뭐 애 안 봐준댄다. 쓸모가 없네. 헐, 왜 못 나와? 무조건 올 수 있다며. 원래는 좀만 부탁하면 봐주는데 어이가 없네? 애 봐주는 것도 애 앉혀놓고 TV만 보면서. 내가 남의 애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손주 좀 봐달라는데 싫다고 하냐? 아, 짜증나? 너무했네. 그니까. 못된 할망구. 그 뒤로는 또다시 웃음바다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그 반응을 즐기는 듯이 간간히 황 씨에 대해 조롱 섞인 농담을 올렸습니다. 온통 황 씨에 대해서 비웃고 욕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꼭 황 씨가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누군가 헐뜯고 깎아내릴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았고 며느리가 좋은 먹잇감을 던져준 것이었죠. 황 씨는 전날보다 오히려 차분해진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혼란스러움에 하루 동안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게 정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황 씨를 친엄마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렇다고 시어머니로서 존중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친밀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아이를 맡기거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쓴 가면이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가 직접 말했습니다. 그리고 황 씨는 그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입장 정리가 쉬웠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고 괴로워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황 씨는 거기에다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며느리는 놀라 뒤집어졌을 텐데 말이죠. 황 씨는 종종 울리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빠짐없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가 나오는 때에는 바로 휴대폰 갤러리에 저장도 해놨습니다. 그렇게 보름쯤이 지나자 꽤나 사진이 쌓여 있었죠.
그러다가 며느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뭐? 그 아파트요. 어머님 집. 거기 안 판다고 하셨죠? 그래, 안 팔어. 그럼 저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서 살면 어때요? 여기 전세금 빼고요. 너희가 들어와서 살겠다고? 그렇잖아요. 멀쩡한 집이 비어 있는 것도 좀 그렇고. 어머님도 자주 오시진 않으시니까요. 올라오시게 되면 저희 집에서 묵으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 집을 너희 달라는 소리야? 에이, 그렇게 말하면 왠지 제가 좀 나쁜 며느리 같네요. 저희도 괜히 전세 살 거 없이 들어가서 살면서 집 관리도 해드리고 그러면 좋으니까요. 다른 때 같았으면 며느리의 말에 혹했을지도 몰랐습니다. 며느리라면 시부모에게 나쁘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 시커먼 속을 이제는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가식처럼 느껴졌고 무언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글쎄, 우리 집에 너희가 들어오면 부담스러워서 올 수나 있겠니? 어머나, 부담스럽다뇨.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너무 서운해요. 저희 사이에 우리 사이가 어떤 건데? 어떤 거냐고요? 어머님이 늘 딸보다 며느리가 낫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친정엄마처럼 생각하는 거 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정말로 서운한 듯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님, 아버님한테 집 같은 거 안 바래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울리는 카톡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시모가 오케이 하면 내 집 생긴다. 개꿀. 설마 그러라고 하시겠어? 울 시모가 그런 거에 어두워 크크. 근데 나중에 매일 올라와서 자고 간다고 그러면 어떡해? 그건 그때 가서 핑계대고 거절하면 되지. 우리 집이 호텔도 아니고 크크. 이제는 그런 대화에 전혀 충격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이 더 차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찰칵하고 황 씨는 또다시 대화 내용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황 씨는 며느리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죠. 그러자 며느리는 자신이 집 얘기를 꺼내서 그런가 생각했는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섭섭하다며 어머님이 해주신 무슨 반찬이 먹고 싶다 어쩐다 하며 난리 부르스를 주었습니다.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여태 모르고 지냈던 자신이 얼마나 우스웠을까 싶었죠. 황 씨는 남편과 상의해서 그 아파트를 팔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아들네와 가까이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혹여나 도시에 집이 필요하다면 더 먼 곳에 다시 사는 한이 있어도 그곳에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찾아오는 것도 원치 않았죠. 어머님, 수연이도 안 봐주시고 연락도 안 받으시고. 도대체 왜 그러세요? 뭔가 서운한 게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어제 수연이 아파서 저 회사도 못 나갔어요. 아들에게서 며느리에게서 하도 시끄럽게 연락이 오기에 메시지 하나를 남겼습니다. 아파트 팔았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사진을 하나씩 전송했습니다. 황 씨의 몸매에 관해서 대화를 나눴던 것을 캡처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전화에 불이 났습니다. 황 씨는 며느리의 전화는 받지 않고 아들의 전화만 받았습니다. 아, 엄마. 이게 뭐예요? 황 씨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아들이 변명을 했습니다. 수연이 엄마가 농담으로 한 말이래요. 이것 때문에 그동안 연락도 안 받으신 거예요. 에이, 우리 엄마. 이 정도는 웃어넘기는 성격이잖아요. 그 말에 황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라면 웃어넘길 수 있겠니? 다시는 볼 일 없어. 이제는 명절에도 오지 말고. 애 맡긴다고도 하지 마.
집 팔아버리고 다른 데로 갈 테니까. 그리고 한동안 아들 며느리와 연락하지 않았고 황 씨는 아파트 비밀번호를 바꾼 채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아파트가 팔리는 동안은 남편과 함께 지낼 생각이었습니다. 내일 정훈이네가 여기로 온다고 그러네. 내가 오지 말라고 했어. 나쁜 놈들. 남편도 아들 며느리에게 화가 많이 난 것 같았습니다. 전세금 줬던 것도 돌려주라고 했더니 와서 오해를 풀겠다는 거야. 오해는 무슨 오해? 그러니까 말이야. 아무튼 오면은 문도 안 열어줄 거야. 그런데 황 씨는 오히려 대문은 열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때 남편이 초인종 소리에 대문을 열어주었죠. 그러자 마당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향하던 아들과 며느리가 경악을 했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에 그제서야 황 씨가 문 밖을 나섰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며느리는 주저앉아 있었고 아들은 크게 놀란 듯 보였습니다. 현관문에는 그동안 며느리가 친구들과 나눴던 대화들이 인쇄되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왜? 여보, 어떻게 된 거야? 아들이 며느리를 추궁하자 며느리가 더듬더듬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왜 6명이지? 대화방에 5명만 있어야 하는데 6명이 있는 걸 이제야 발견한 모양이었죠. 그동안 나눈 대화 잘 봤다. 내가 왜 이러는지는 더는 긴 말 필요 없겠지? 그러자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오해라고 부인하다가 결국엔 입을 다물었습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가 눈앞에 전시되어 있는데 뭐라 할 말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도 아닌 시어머니가 사진을 조작했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돌아가. 우리 집이 호텔도 아니고 왜 마음대로 찾아와? 며느리가 했던 말 중 하나였습니다. 그걸 알아들은 며느리의 표정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내 집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말어라. 황 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기에 아들도 놀랐습니다. 아버지 말씀 들었지? 줬던 전세금도 토해내. 전세금을 돌려달라니요. 그러면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문제지. 이렇게 남보다도 못한 사이인데 우리가 뭘 위해서 전세금을 줘야 해? 잘못했어요. 어머님, 제가 그냥 친구들끼리 농담하느라고. 농담도 할 얘기가 따로 있지. 그리고 그 선이 있는 거 아니냐? 뒤에서 시부모 흉 좀 볼 수 있다고 쳐도 이 정도면 원수야. 네가 이렇게까지 나를 증오하는지 몰랐다. 이제는 무서워서 네 얼굴 보지도 못하겠으니까 앞으로는 보지 말고 살자. 어머님, 엄마, 그러니까 한 달 내로 전세금 입금해. 전세 대출 받으면 많이 나오잖아.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 며느리의 말을 뒤로하고 황 씨는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들 내외에게 단 1분이라도 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걸 생각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되돌릴 수 없겠지만 그래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돌려받고 앞으로의 시간은 헛되게 보내고 싶지 않았죠. 남편은 아들 며느리를 집안에도 들이지 않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내내 괴롭혀서 3주 뒤에 보태줬던 전세금을 정말로 돌려받고 말았습니다. 황 씨는 그게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시부모를 미워하려거든 시부모의 도움은 안 받는 게 맞았습니다. 그러면 마음껏 욕을 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을 참이었습니다. 황 씨는 며느리의 단톡방을 봤습니다.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온 이후로 다들 소식을 전해 들었는지 대화방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황 씨도 대화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이제는 다시 들여다볼 일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전세금을 돌려준 다음에도 잘못을 빌었습니다. 앞으로 더 받아갈 게 있으니 그렇겠죠. 하지만 끝내 황 씨의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어쩜 애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미안하다. 그리고 애가 다쳤으면 더 자세히 살피셨어야죠. 애가 지금까지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프다고 안 해서 몰랐어.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애는 일단 다음 주에는 어머니가 좀 봐주세요. 그럴게. 아니, 나는 어머님한테 못 맡겨. 또 이런 일 있으면 어떡해? 여보, 2주 동안 사람 써. 그리고 그 비용은 어머님이 내주세요. 뭐? 그리고 어제 나온 병원비랑 앞으로 나올 치료비도 다 어머님이 내셔야죠. 하진이 다친 거 어머님 책임이니까 병원비부터 싹 다 책임지셔야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6세 최정임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최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자신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최 씨가 손주를 봐주던 중 병원에 가게 되자 최 씨는 혼비백산했습니다. 너무 놀라 지금까지도 심장이 벌렁거렸죠. 하지만 그런 최 씨에게 며느리는 책임을 물었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이 다치면 놀라고 속상한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묻고 싶기도 하겠죠. 그 마음은 최 씨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손주의 병원비까지 요구하는 며느리. 못 낼 정도로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당신이 다치게 했으니 당신이 돈을 내라는 며느리의 말이 참 기가 찼습니다. 그렇다고 최 씨가 고의로 손주를 다치게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해야 직성이 풀리나 싶었습니다. 한가해서 손주랑 놀아주었던 것도 아니었고 바쁜 아들 며느리가 딱해서 도움을 주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고생을 하고도 전화 한 통에 한달음에 달려간 것이었죠. 그런데 이런 취급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최 씨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인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이죠. 최 씨도 더 이상은 아들 며느리를 위해 희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돌아오는 건 고마운 마음이 아니라 원망하는 마음뿐이니 말이죠. 최 씨는 아들 하나, 딸이 둘 있었습니다. 아들과 큰딸은 결혼해서 근처에서 살고 있었고 막내딸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직장에 다니며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은퇴한 남편과 둘이서 살고 있죠. 최 씨도 50대까지는 직장에 다니다가 60대 들어서는 가끔씩 여동생네 식당일 소일거리 삼아 돕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최근에는 힘들어졌습니다. 어머님, 요새 식당 안 바쁘시죠? 하진이 어린이집 끝나고 집에 와서 3시간 정도만 봐주실 수 있어요? 오늘 회사 일찍 끝난다고 하지 않았어? 네. 그럴 줄 알았는데 회식이 갑자기 잡혔네요. 아이고, 오늘은 식당에 가보기로 했는데. 아, 많이 바쁘대요? 많이 바쁜 건 아닌데 요새 통 못 가서. 바쁜 거 아니면 저희 좀 도와주세요. 회사 일이라 도저히 뺄 수가 없어서 그래요. 윤호도 바쁘다고 그래? 하진이 아빠는 요새 늘 늦게 들어오잖아요. 그래. 알겠다. 감사해요. 그저께도 아들네에서 손자를 봐주고 왔는데 이틀 만에 또 호출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자가 아주 어릴 때는 거의 출퇴근을 하는 정도로 왔다 갔다 하며 봐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자식이 둘이기 때문에 육아를 부탁하는 건 아들뿐만이 아니었죠. 하진이 데리고 왔다. 네, 감사해요. 얼른 들어갈게요. 최 씨는 어린이집 차량에서 내린 손자를 데리고 아들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자를 씻기고 밥을 차려주면 한두 시간은 훌쩍 지나가 있었습니다. 하진아, 다 논 장난감은 정리해야지. 그리고 아이를 쫓아다니면서 치워야 했습니다. 허리가 나만할 리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허리 아프단 말이야. 60대 중반에 접어드니 손자 하나 보는 일도 힘에 부쳤습니다. 일찍 온다던 며느리는 저녁 9시가 넘도록 오질 않았습니다. 손자를 재운 지는 30분이 지났습니다. 뒷정리를 하고 소파에 앉아 있으려니 눈이 가물가물 감겼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는 이미 11시가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이제 와? 네. 늦었죠. 아들과 며느리가 어쩐 일로 같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앞에서 만났어요. 난 얼른 가봐야겠다. 버스 있을까요? 저도 술을 마셔서. 택시 타고 가야지. 그러자 아들이 지갑을 꺼내서 5만 원짜리 한 장을 건넸습니다. 택시비 하세요. 어머님, 조심히 가세요. 그래. 아참. 하진이 있는데 안마의자는 위험하니까 안방으로 옮기던지 해. 아까도 그 위에서 올라가서 놀더라. 아, 코드 빼놔서 괜찮아요. 다리라도 빠지면 어떡해.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걱정 마세요. 웃으며 하는 며느리의 말에 최 씨도 더 이상은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말로 설득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건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아들 며느리는 술을 먹어 정신이 없다며 엘리베이터 앞까지만 최 씨를 배웅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자 자정이 다 되었죠. 이렇게 늦은 적은 많지 않지만 그렇다고 없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일만 하며 살 수는 없기에 아들 며느리가 부탁하면 웬만하면 들어주는 편이었죠. 처음에는 연신 고마워하던 아들과 며느리. 고생한다며 늘 식사도 챙겨주고 간식은 손 닿는 곳에 어디나 있었습니다. 홍삼이나 건강식품 등도 주면서 감사의 표시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밤늦게 최 씨 혼자 보내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택시비를 쥐어주며 말이죠. 그리고 그 외에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과 며느리의 부탁은 늘어만 갔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 돌잔치, 어느 날은 회사 일, 어느 날은 모임. 주말에도 손주를 봐달라고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최 씨는 요즘 식당 일은 뒤로 하게 되었고 거의 손주만 보는 나날이 이어졌죠. 엄마, 우리 애들 좀 주말에 봐줘요. 우리 어머님 입원하셨는데 병원에 들렸다가 주말에 아버님 밥도 챙겨드려야 되고. 정신 하나도 없어요. 집으로 데리고 올 거야? 토요일 오전에 데려다 놓고 일요일 오후에 데리러 갈게요. 괜찮아요? 딸의 전화를 받고 최 씨는 남몰래 한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바로 어제도 아들네 부탁으로 손자를 봐주고 왔는데 주말에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엄마, 고마워요. 토요일에 봐. 전화를 끊자 옆에 있던 남편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요즘에 애 맡길 부모 없는 사람들은 애를 키우지도 못하겠네. 그래도 어쩌겠어요. 다들 바쁜데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줘야지. 당신 허리도 아프다면서. 오늘 잠깐 물리치료 받고 와야지. 적당히 좀 하라고 그래. 당신이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아이고.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최 씨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너도 나도 엄마를 찾아대는 통에 최 씨는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애가 생기기 전에는 연락 안 하고도 잘만 지내더니 이제는 거의 매일 자식들을 보며 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부럽기만 하다. 우리 애들은 멀리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 요즘 애들은 명절에도 안 오려고 한다니까. 나중에 손주들 한번 봐줘봐. 그런 소리가 나오나? 지인의 말에 최 씨는 기운 빠진 음색으로 대꾸했습니다. 어쩔 때는 명절에도 안 왔으면 하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손주들에 치여 살게 된 삶이 고달펐습니다. 그럼에도 거절하지 못하는 최 씨 스스로가 사서 고생하는 것이긴 해도 말이죠. 어머님, 내일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내일 집에 있긴 한데, 왜? 하진이 때문이니? 아, 네. 저희 집에 하진이 아빠 친구들이 놀러 오기로 했는데 또 술 잔뜩 마시고 그럴 것 같아서요. 하진이를 그냥 어머님 댁에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이번 주에는 좀 쉬려고 그러는데, 아,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런 건 아니고 허리가 안 좋아서 하진이 봐주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래. 아버님도 계시지 않으세요? 거절의 말을 꺼냈는데도 며느리는 포기를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하진이 돌보긴 힘들잖니? 어머, 하진이 얌전해서 그냥 거실에 앉혀놓기만 하면 되는데요. 뭘? 최 씨는 한숨이 늘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을 안 들어줬다가는 또 나중에 서운하다며 우는 소리를 한 바가지는 들어야 했습니다. 알았다. 또다시 수락을 하고 마는 최 씨였습니다. 이번 명절에 말이야. 음식은 좀 간단히 하기로 했거든. 너희는 몇 시에 도착하니? 아, 저는 한 7시 반에서 8시 사이 될 것 같아요. 그때 저녁 식사를 하면 너무 늦지 않아? 아, 그게 처가에 먼저 가야 할 것 같아서요. 명절을 얼마 안 남기고 최 씨가 아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명절 전날에 처가에 먼저 들려야 한다는 아들. 뭔가 사정이 있겠거니 생각해서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일이 되었을 때는 아들과 손자뿐이었습니다. 하진이 엄마는 어떡하고? 아, 장모님이 좀 편찮으셔서요. 그래? 어디가 얼마나 편찮으신데? 병원에 계셔? 아,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처가에 그냥 있으라고 했어요. 장모님 두고 오는 게 조금 그래서요. 그래, 잘했다. 하지만 최 씨는 어쩐지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재작년에도 같은 이유로 추석에 오지 않았던 며느리가 불현듯 생각났죠. 속으로 최 씨는 서운했습니다. 사돈네와도 자주 보는 것 같은데 아들 며느리는 손주를 맡길 때를 제외하고는 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시집 행사엔 거리를 두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종종 했죠. 하지만 최 씨 부부는 그런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기분만 상할까봐 별말 하지 않았죠. 그게 가족 간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듯 보였습니다. 최 씨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되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은 출장을 갔고 며느리는 야근 때문에 8시가 넘어야 퇴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최 씨가 호출당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안 늦도록 할게요. 알았으니까 일 잘 봐. 네, 그런데 하진이가 요새는 집에만 있으면 좀 힘들어 하거든요. 날 좋으니까 놀이터에서도 좀 놀아주세요. 술래잡기도 요새 좋아하고 미끄럼틀도 태워주세요. 구체적인 며느리의 요구에 최 씨는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알았어. 잘 돌볼 테니까 걱정 마. 최 씨는 하원을 한 손자를 데리고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로 갔습니다.
며느리의 말대로 날이 좋아 놀이터에서 놀기 딱 좋아 보였습니다. 할머니, 나 미끄럼틀 탈게. 그래. 알았어. 여기 밑에서 잡아줄게. 어린아이는 노인네와는 달리 체력이 무척 좋았습니다. 미끄럼틀을 10번도 넘게 오르락 내리락 한 것 같은데도 또 올라가겠다고 성화였습니다. 먼저 지친 건 최 씨였습니다. 밑에서 잡아주기만 했는데도 허리를 구부정하게 있어서 그런지 바닥에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진아, 미끄럼틀 더 탈 거야? 응, 그러면 혼자 탈 수 있겠어? 그러자 손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씨는 5걸음 정도 떨어진 벤치에 앉았습니다. 미끄럼틀만 타는 손자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걸 눈을 떼지 않고 보고 있었습니다. 높이가 낮아서 잡아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보였죠. 그러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최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자의 이름을 외치며 허겁지겁 미끄럼틀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하진아, 괜찮아? 아이 울음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다가 중간쯤에서 미끄럼틀 바깥으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내려오며 갑자기 뛰어오르는 바람에 말릴 새도 없었습니다. 최 씨는 다급히 아이를 살폈습니다. 떨어지면서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보는데 혼이 나가버릴 지경이었습니다. 더듬더듬 살피는데 다행히도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였고 정강이와 손바닥의 생채기가 조금 난 정도였습니다. 미끄럼틀이 높지 않고 바닥에 모래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아이고,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그렇게 말하는 최 씨의 가슴이 계속해서 빠르게 뛰었습니다. 도무지 진정이 되지 않았죠. 혹시 몰라 아이를 업고 집까지 돌아와서 꼼꼼하게 살폈는데 천만다행이었습니다. 혹시라도 크게 다쳤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아찔했습니다. 집에서 얌전하게 놀자. 손자는 바깥에서 더 놀고 싶은 눈치였지만 최 씨가 걱정돼서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얼른 약을 바르고 밴드까지 붙여놓고서 최 씨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걸 며느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나 난감했습니다. 분명히 상처난 걸 알 텐데 그 성격에 가만히 있을까 싶었습니다. 아, 하진이가 미끄럼틀에서 떨어져서 조금 다쳤어. 네? 어머님! 며느리는 전화기에 대고 비명을 지르듯이 소리쳤습니다. 최 씨가 다급히 변명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크게 다친 게 아니라 손바닥이랑 다리에 조금 상처만 났어. 아니, 애를 어떻게 보셨으면... 며느리는 조금 안심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화를 내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끄럼틀에서 떨어지다니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내가 앉아서 잘 보고 있었는데. 안 잡아주시고 앉아서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허리가 아파서 말이야. 그러자 며느리의 잔소리가 시작됐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조금 더 잘 봤어야 했던 건데. 진짜 속상해서 미치겠어요. 이럴 거면 어머님한테 애 안 맡겼죠. 친할머니니까 어련히 잘 봐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미안하다. 지금 집에 들어왔어. 집에서 얌전히 놀라고 했으니까 걱정 말어. 며느리는 한참 동안 최 씨를 나무라더니 다시 일하러 가야 한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최 씨는 따가운 귀를 문질렀습니다. 얼른 밥을 먹이고 재워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한번 손주를 다치게 하니 이제는 손주가 금방이라도 터지는 폭탄처럼 느껴졌습니다. 놀다가 사고를 치기 전에 며느리가 왔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는 손자를 확인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한창 손주가 먹을 밥을 하고 있는데 벼랑간 손주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잉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 어디에 찧었나 싶어서 거실로 가보았더니 소파 밑에서 발목을 부여잡고 울고 있는 손자가 보였습니다. 하진아, 왜 그래? 그러자 손자가 자꾸만 발목이 아프다며 울었습니다. 최 씨가 달래자 손자의 울음은 더욱 커져만 갔죠. 혹시 아까 미끄럼틀에서 떨어지면서 다친 거 아니야? 최 씨가 손자의 양말을 얼른 벗겨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손자의 발등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왜 이래? 또다시 철렁 내려앉는 가슴에 최 씨가 다급하게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고, 하진이 발이 이상하다. 어디가 부러졌는지 부었고 해가 막 온다. 네? 뭐라고요? 안 다쳤다면서요? 아까는 멀쩡했어. 어머님! 며느리가 집으로 바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아니야, 병원으로 와라. 내가 얼른 병원으로 갈 테니까. 최 씨는 아이를 들쳐업고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근처 응급실로 데리고 갔죠. 엑스레이를 찍고 검사를 하는 동안 며느리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회사가 근처라 다행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글쎄다. 나도 잘 모르겠어. 밥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프다면서 울잖아. 미끄럼틀에서 떨어졌을 때 제대로 살피셨어야죠. 잘 살폈어. 그때는 정말 괜찮았는데 떨어진 지 1시간은 됐을 때야. 그런데 병원까지 오게 만들어요? 그러자 최 씨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자신의 부주의로 손자가 아픈 것은 맞으니 말이죠. 그리고 손자는 발등이 골절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말에 최 씨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었는데도 자신이 까맣게 모르고 밥이나 하고 있었다는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어쩜 애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미안하다. 그리고 애가 다쳤으면 더 자세히 살피셨어야죠. 애가 지금까지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프다고 안 해서 몰랐어.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화가 나고 속상한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며느리는 점점 도를 지나치는 것 같았습니다. 최 씨도 속상한 와중에 울컥하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도 최 씨를 아이를 방치하고 학대한 할머니 취급을 하는 며느리에게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픈 손자를 보면 또다시 죄인이 되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손자를 붙잡지 않고 벤치에 앉아 있던 것은 사실이었기에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지 최 씨도 모르는 것이 아니기에 며느리에게 따질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시어머니에게 저러나 싶기도 했습니다. 손자는 발에 통깁스를 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2주간은 깁스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조그만 발에 깁스를 해놓자 더욱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최 씨가 아이를 업으려고 하자 며느리가 최 씨를 쳐냈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그 말에 또다시 최 씨는 상처를 받고 말았죠. 하진이 어린이집 못 갈 테니까 내가 와서 봐줄게. 그러자 며느리가 원망스러운 눈으로 최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며느리가 2주 동안 일을 쉴 수도 없으니 최 씨의 손에 맡기긴 해야겠는데 불안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한 모양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제대로 봤어야 되는 건데.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고 손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최 씨도 집으로 돌아와야 했지만
차마 발길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다음 날 주말이고 아들이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이라 별 탈은 없겠지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또다시 아들네 집을 찾았습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죠. 왜 오셨어요? 하진이 걱정돼서 왔지. 들어오세요. 아들도 집에 돌아와 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을 지나쳐 안으로 들어가자 소파에 앉아 있는 손자가 보였습니다. 하진아, 괜찮아? 그러자 손주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도 많이 놀란 모양이었습니다. 어쩌다가 그러셨어요? 아들이 난감한 표정으로 최 씨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도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최 씨도 도무지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끄럼틀 타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조금 까져서 업고 집으로 들어왔어. 그때까지만 해도 장난감 가지고 잘 놀고 있었어. 그래서 밥 해주려고 부엌에 있다가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거야. 그랬더니 발이 그게 말이 되나요? 1시간이 지났다면서 그동안 애 아픈 것도 모르고 계실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 하진이 봐주실 때 그렇게 아무렇게나 방치해 두셨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있냐? 최 씨는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의 손자를 그렇게 둔 적은 없었습니다. 봐주는 내내 1분 1초도 안 떨어져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심성의껏 돌보았던 것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었습니다. 최 씨는 어쩐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며느리는 최 씨의 탓을 했고 아들은 골치가 아프다는 듯이 옆에서 머리만 쓸어 올리고 서 있었습니다. 애 키우다 보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말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누구도 없었죠. 미안하다. 애는 일단 다음 주에는 어머니가 좀 봐주세요. 그럴게. 아니, 나는 어머님한테 못 맡겨. 또 이런 일 있으면 어떡해? 여보, 2주 동안 사람 써. 그리고 그 비용은 어머님이 내주세요. 뭐? 그리고 어제 나온 병원비랑 앞으로 나올 치료비도 다 어머님이 내셔야죠. 시부모가 아니라 꼭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따지듯 말하는 며느리 때문에 최 씨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도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농담이 아닌 듯 며느리는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하진이 다친 거 어머님 책임이니까 병원비부터 다 책임지셔야죠. 며느리의 말에 최 씨는 침묵했습니다. 까짓것 돈이야 주면 그만이었습니다. 천금을 달라는 것도 아니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이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미안하다는 말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몰랐고 손주를 봐주려던 부모인데 우연한 사고를 가지고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짜로 애를 봐줄 때는 그렇게 좋아하더니 손주를 다치게 했다고 이렇게 사람을 몰아붙일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리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 씨도 섭섭했습니다. 돌본다고 돌본 것인데 이렇게 최 씨의 탓만 아니 말이죠. 미끄럼틀에서 떨어져서 골절이 될 정도면 정말 심하게 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별거 아니라고 거짓말하셔서 일을 이렇게 더 크게 만드신 거죠. 거짓말이라니? 아니야, 많이 안 다친 줄 알았어. 그런데 애가 뼈가 부러져요? 그런데 그 순간 손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에 발이 꼈어. 어? 저기에 우웅 해가지고 발이 안 빠졌어. 손자의 손가락을 따라가 보자 안마의자가 보였습니다. 소파 옆에 나란히 놓여있는 안마의자. 언젠가 최 씨가 위험하니 안방으로 치우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안마의자에 발이 꼈다고? 그러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고 며느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거 안 쓸 땐 코드 뽑아놔서 안 움직여.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런데 최 씨와 아들이 그 뒤를 보자 콘센트에 코드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게 왜? 며느리는 크게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휴대폰을 열어서 무언가 확인해 보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여기 홈캠 보니까 최 씨도 아들의 휴대폰을 들여다보자 거실이 찍힌 CCTV 화면이 보였습니다. 어제 날짜였고 손자가 안마의자 근처에서 노는 게 보였습니다. 리모컨을 들고 의자 밑으로 발을 쭉 넣었는데 그 순간 의자가 움직였고 손자가 리모컨을 집어던지며 기계는 멈췄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발을 잡아 빼고 소파 밑에서 뒹굴고 있자 화면에 다급히 거실로 나오는 최 씨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최 씨도 익히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최 씨와 며느리, 아들은 망연자실해서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입을 여는 사람은 없었지만 머릿속은 다 같이 복잡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끄럼틀에서 떨어져서 다친 게 아니네. 당신 코드 뽑아놨다며. 그게 모르겠어. 그저께 쓰고 뽑은 것 같은데 내가 며느리는 횡설수설했고 아들은 최 씨의 눈치만 보고 서 있었습니다. 최 씨는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짐을 들었습니다. 그래. 위험하니까 집어넣으라고 했잖냐. 그러게, 안마의자 때문에 애 발이 그렇게도 되네요. 헛웃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놀이터 근처에는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간밤에 몇 번이나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잘 보셨으면 됐잖아. 밥할 때도 이렇게 큰 애를 업고 해야 한다는 말이니?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것조차 최 씨가 잘 보지 못한 잘못이라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모든 잘못이 최 씨에게 있는 것은 아님이 분명했습니다. 안마의자가 안전하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며느리의 잘못도 분명히 있으니 말이죠. 앞으로는 무서워서 하진이 못 봐주겠다. 어머니, 너희도 맡기려거든 다른 사람한테 맡겨. 그래야 안심하지. 혹시라도 이런 일 또 생기면 어쩌니? 다음 주는 어떻게 하고요? 그걸 내가 봐줘야 하니? 아니면 뭐 돈을 달라는 이야기야?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아들은 난감하다는 듯이 이 말을 극적거렸고 며느리의 얼굴은 새빨개졌습니다. 아무래도 뱉은 말들을 주워 담을 수 없단 걸 깨달은 모양이었죠. 하진이 건들지 말라고 그랬지. 알았다. 이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어머님, 붙잡으려는 며느리를 뿌리치고 최 씨는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진이 빠져서 계속 소파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사서 원망 듣는 일은 이제는 정말 다시는 하지 않기로 말이죠. 며느리와 아들이 다음날 전화를 해왔습니다. 오해 풀렸어요. 일단 저희 얘기도 들어보시고 월요일에도 하진이 좀 봐주세요. 2주 동안 사람 쓰면 그게 얼만데요. 오해에 대해서 사과하고 싶다고 했지만 최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분히 생각해보면 오해를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설령 미끄럼틀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다친 것이었어도 며느리는 자신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었습니다. 아무리 속상해도 부모를 그런 식으로 취급해서는 안 됐죠. 최 씨는 한동안 아들네와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어린이집에 못 가는 동안은 어찌저찌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한 것 같지만 최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세상 천지의 애를 맡아줄 사람이 최 씨 혼자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장 편하고 가장 저렴한 사람일 뿐이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딸에게서도 육아를 부탁한다는 전화가 왔지만 그마저도 거절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에게 욕먹을 짓은 애초에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애 봐준 공 없다더니 공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원망만 들으니 잘해봐야 본전일 뿐이었죠. 어머님, 죄송해요. 그런데 어머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희 너무 힘들어요. 야근이나 회식이 잦아서 일주일에 2~3번은 최 씨가 봐주곤 했습니다. 아마도 한 사람의 월급 절반 이상은 도우미 비용에 들여야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전에는 그게 딱해서 도와줬지만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도 이제 한가하게 시간 보내련다. 손주는 더 이상 안 봐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키워. 모든 책임도 너희가 지고. 그러면 서로 억울할 일 없지?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 씨는 이제서야 후련했습니다. 몸 상해가면서 자식 위해 희생하고 싶은 마음은 이제 없었습니다. 다시는 말이죠.